일단 제가 좀 궁금한 점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아, 이거 저 아까 속살, 바나나 속살인데 드시면서.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이 나이에 네. 40대 중반에 네. 로스쿨을 가서 네. 요즘 로스쿨이 한 3년인가요? 3년 과정이죠. 그럼 한 3, 4년, 4, 5년. 4, 5년 정도 봐야죠. 네. 내 나이 40대 중반, 4, 5년이 지나면 거의 50대가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을 여쭙고 싶은데. 네. 변호사, 이 나이, 제 나이 40대 중반에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는 50 되셔서 변호사 시작하는 거 충분히 도전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로스쿨에서 40대 중반인 사람 뽑아주긴 하나요? 그럼요. 뽑습니다. 아니, 뭐 사례는 있겠지만. 아, 예. 지원한 사람 대부분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오히려 그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적절한 비율로 로스쿨에 두고 싶어 하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로스쿨 갔다 쳐요. 네네. 돌아와서 내가 법무법인 법승에 지원했다. 안 뽑습니다. 뭐야? 네. 왜냐면 너무 연령이 많은 분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뽑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긴 해요. 사실 네. 부담스러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네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뭐, 대표는 별로 부담스럽게 없을 수도 있는데, 동료들이. 소속 변호사들이나 구성원 변호사들이 굉장히 스스로들 어려워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상한 형태가 돼서 서로 간에 오해가 쌓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낙동강 오래하게 되는 아니죠. 건가요? 개업을 하시는 거죠. 아니, 그래도 네네. 뭐 경험도 없이 그냥 바로 개업을 해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사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정 정도의 시간의 수습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제 생각에는 그럼 해결할 수 있어요. 수습으로는 받아주나요? 수습으로 근무를 법무법인에서 못 하시는 경우라 하더라도 변협 차원에서 수습 과정은 다 처리를 해줘요. 아. 네. 그럼 그때 만 한 3개월, 6개월 되나요? 6개월 정도 됩니다. 아,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감은 잡으시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도전해 보실만 합니다. 예. 변호사는 입사 처음에 하면 수습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때 뭘 배워요? 충분히 제가 개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내공을 쌓을 수 있는 건가요? 6개월이라는 기간이 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짧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6개월 동안 제일 많이 봐야 될 것은 경찰서가 어떤 곳인지, 경찰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기자 생활 예전에 했는데 6개월 동안 경찰서를 들거든요. 처음에. 네네네.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또 판사가 어떻게 재판을 하는지, 실제 공판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서면은 어떻게 쓰는지, 또 구치소에서의 접견은 어떻게 되고, 사건 관계돼서 의뢰인과 구치소 접견도 변호사가 해야 돼요? 구치소 접견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 그 이미 들어간 사람을 변호해주는 경우도 있군요. 구치소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는 비밀 보장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면회를 해도 다 녹음이 돼요. 변호사를 만나면 녹음이 안 돼요? 변호사 만나면 녹음 못 합니다.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아, 변호사한테 특권이 있는 거네요. 특권이 있어요. 어. 그래서 볼 수는 있고 들을 수는 없는 곳에서 접견하게 돼 있습니다. 네, 판례로 확립돼 있어요. 아, 그러면 정말 변호사 저 싫어하겠네요, 거기. 네, 네, 그렇고 면회 시간이 10분이라고 이제 제한이 돼 있는데 변호사 접견은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시간 내내 다 접견을 계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접견을 해도 토요일, 일요일처럼 아예 못하는 때만 뺀다면 주중에 내내에서 월, 화, 수, 목, 금 다 면회 접견을 하면서 오전, 오후로 접견을 계속해도 제한을 못 시켜요. 아. 네. 그래서 아무튼 수습 때 접견도 하시고. 네, 그런 또 실무적인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뭐 소송 절차 관련해서 실제 흘러가는 흐름 같은 것들을 직접 기록 같은 것들을 와서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사건 기록들. 네, 그런 걸 보고 또 필요한 부분 관련해서 의뢰인들도 만나보고 상담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현실적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기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입사를 했어요. 네. 이제 실제 법정에 가서 네네. 이제 변론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그치, 변론이라고 하죠. 법정. 그럼 야구 선수 같으면 1군 무대에 데뷔하는 거잖아요? 1군 무대에 데뷔한다고 볼 수 있죠. 예. 그 법정에 그럼 바로 데뷔했을 때 첫 경험이잖아요. 심장이 그때 터지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너무 긴장해요. 승소하셨나요? 그 사건을 승소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아, 솔직하셔도 됩니다.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아, 그래요? 네. 요즘은 넷플릭스 같은 거 한 편 볼 때도 막 IMDb나 로튼 토마토 뭐 이런 평가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재밌는지 별표 같은 거 막 나오거든요. 이렇게 고르는데 네. 좋은 변호사 잘 고르는 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혹시? 광고가 점점 이제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구매 후기 같은 것들도 올라와요. 구매 후기. 네, 변호사를 선임해갖고 어땠다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댓글로 달리기도 하고. 근데 그거 뭐- 근데 믿을만 한가요? 막 댓글 부대 이런 거 없나요? 근데 이제 뭐
댓글 부대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댓글. 그럼 무조건 믿을 수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변호사인지, 이 변호사의 무슨 몇 승 몇 패 뭐 이런 거는 못 보잖아요. 사실 승패를 갖고서는 평가하는 게 어려운 게, 왜냐면 쉬운 사건만 맡으면 많이 이길 수 있어요. 자기 명성에 금이 안 갈 사건들을 선임해가지고 계속 이기면 100점 100승 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구속된 사건들을 한 건 꺾는 게 자잘자잘한 사건 100번 이기는 것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개수가 많다 적다 이것만 갖고 따질 수가 없고 얼마나 중량감 있는 사건을 이겼느냐,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진행 경과와 관련돼서 변호사가 설명하는 방식이나 어프로치해 나가는 방식이 얼마큼 성공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느낄 수 있다면 스타일이 맞아야 돼요. 저 변호사가 되게 유능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내 말을 잘 안 들어줄 것 같아. 또는 내가 저 사람 말에 목소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아, 그런 것까지. 왜냐면 그거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들을 때마다 별로 막 좀 그래. 이런 목소리의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궁합이 중요하네요. 네. 그럼 이렇게 상담하러 와서 상담하고 마음에 안 들면 저 딴 사람한테 갈게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 것이 사실은 상담에서의 가장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은 변호사 이게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막 루키 신참 막 네. 미용 넘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네. 이런 사건일 경우에는 조금 베테랑을 찾아뵙고 이런 사건일 경우는 의혹 있는 루키를 찾아뵈라 뭐 이런 어드바이스 같은 게 그거는 이제 제가 변호사 한 13년 해보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가령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장성이 굉장히 강한 반면에 현장성? 이게 현장에서 발생돼서 현장에서의 증거가 거기 다 있고 그렇지만 사실 사실관계는 굉장히 단순해요. 했냐 안 했냐, 네가 그런 마음 먹었냐 안 먹었냐,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형태가 되고 굉장히 패턴이 복잡한 것 같고 구성력도 복잡하고 피해자도 막 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인 것 같지만 결국 행위는 두 가지. 했냐 안 했냐? 네,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너무 경험이 많아서 이것저것 막 고민하고 하는 변호사보다는 젊은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에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민하게 현장을 가서 확인하기도 하고 사건 관계에 대해서 무리한 주장도 해보고 사실관계 관련해서 자기가 젊은 사람이니까 성범죄와 관련돼서도 자기도 굉장히 그거랑 가까운 데서 친구들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을 수 있는 나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젊고 활기차고 사건에 대해서 나이적으로 가까운 젊고 경험이 좀 많지 않더라도 활기차고 의욕적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성범죄 사건 같은 현장적 범죄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대신에 경제사건 관련해서는 사실은 젊은 변호사는 좀 적합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경제적 경험이 굉장히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 경험 자체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의뢰인도 힘들어요. 이런 문제가 되니까 경제사과 같은 문제들은 오히려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좋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것도 상당히 힘든데 네네. 혹시 변호사를 만나러 가기 전에 의뢰인으로서 좀 최소한으로 준비해야 될 것?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제 변호사 상담을 오시면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말만 갖고서 저희가 상담을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추상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고 증거 관계에 대한 걸 하나도 검토를 못 해본 상태에서 말을 해드려야 돼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 놓치게 될 수가 있어서 최소한의 문서나 자료를 갖고 오시게끔 안내를 하긴 하는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방문 상담 전에 전화 상담을 좀 변호사하고 하시고 나서 오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분들 너무 바빠서 전화하면 맨날 통화도 안 되잖아. 인기 있는 변호사는 막 너무 바빠서 통화도 안 되고 막 사건 수임 하나도 못 받고 이런 분들만 통화돼서 그분 만나러 가면 실패 확률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게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사건이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또 사건이 너무 없어도 변호사가 사건이 없어지면 그렇죠. 경험치가 점점 쌓이지가 않는 부분이 생기면 또 그걸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부족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바빠도 문제고 너무 안 바빠도 문제예요. 때로는 자료를 정말 많이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갖고 오셔도 사실 뭐 1시간 이렇게 되는 시간 안에 그 자료를 다 훑어볼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자료를 갖고 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자료를 갖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조금 더 좀 그걸 설명을 한다면 뭐 구속이 됐다든지 체포가 됐다든지 또는 첫 조사를 받았다든지 한다면 그거 관련돼서 내용들을 좀 정리해 갖고 오시거나 또는 고소를 하려고 한다면 계약서 같은 거 정도를 하나 들고 오시면 계약서요? 네. 뭐 계약서나 돈을 보낸 자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라도 좀 간단하게라도 들고 챙겨 갖고 오시면 그걸 갖고선 여러 가지를 사실은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결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니까 시작점과 어떤 끝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료 같은 거 한두 장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 어찌됐든 잘 모르겠으면 직접 전화를 해서 딱 상담하기 전에 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그걸 네. 준비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소송을 상담하러 고객이 왔어요. 네. 그런데 다 들어보고 나니까 아, 이거 소송 안 하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권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신가요? 있죠. 아, 왜냐면 구체적인 사실 판단 자체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못하다. 증거를 본인이 보고 있으시면서도 그 증거를 객관적으로 자기 사실관계에 포함시키지 못하시는 분들을 상담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면 그분한테는 소송을 안 가시게끔 권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우라면 가봤자 당신 질 것 같다는 뜻이죠? 이렇게 주장해서는 법원이 무조건 이 주장을 받아주기가 어려울 거다.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원짜리 소송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 보수를 한 400만 원, 500만 원 주셔야 되는 네. 상태가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말려야 돼요. 음, 그거는 현재로서는 소송을 하셔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 의뢰인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이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돈 내고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내가 뭐 변호사님이랑 같이 뭘 했는데 제가 패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찌 보면 세상에 수많은 상품과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런 재화는 유일한 것 같거든요. 보통 돈을 낸 대가만큼 뭘 받는데 그렇죠. 이거는 약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게임인 것 같기도 해서 네네. 그래서 많은 의뢰인들이 재판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원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가능할까요? 재판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판사인 분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보거든요. 근데 판사들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재판을 시작할 때 그 결과는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사건들은 보면 결과가 거의 예상이 되는 사건들도 있어요. 그럼 패소가 99%인데도 그렇지는 안 받으시죠? 아니죠. 패소가 100%는 100% 아니지만 아니죠. 99%라면 99% 정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네, 1%를 하시겠습니까?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아. 물어보죠. 그렇게 안 하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해서 선임을 그렇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안 되는 거고. 네. 의뢰인 중에 패소를 했어요. 네. 나중에 막 재판 끝나고 막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있죠. 아... 네. 이럴 것 같았으면 내가 왜 했냐라는 얘기 하시는 분 당연히 있죠. 되게 난감하실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이제 여러 가지의 과거에 서로 나눴던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다시 하게 돼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걸 다시 서로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나 뭐, 결과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서운함을 갖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서로 있어요. 또 뭐 연애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의뢰인 등에서 스파크가 튀는 의뢰인이 있어요. 변호사 입장에서도. 네, 저도 사건이 막 바쁘고 이럴 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 사건은 저 사건은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사건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저건 내가 해결을 하라고 온 사건인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운명이다. 네, 저는 그래도 비교적 제 업무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변호사 중에 변호사로서의 일, 집중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아니, 그럼 변호사인데 변호사로서의 일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는 변호사가 많다. 딴짓이란 표현까지 쓰기엔 좀 그렇긴 한데 변호사로서의 고유의 업무보다는 다른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컨, for example. 뭐 가령 정치라든지 뭐 변호사 출신, 뭐 어떤 정치. 사업이라든지 다른 투자 활동이라든지 이거 우리가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알아요? 대화를 나눠보시면 이제 그쪽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크신 분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죠.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직접 만나서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고, 의뢰인 입장에서도, 저분은 나의 운명적인 만남이다, 뭐. 서로서로 아무튼 궁합이 잘 그렇죠. 맞는 자기 사건을 상담하면서 집중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사실 보면 제일 좋은 거고요. 자기가 그 변호사의 집중된 설명을 들었을 때, 저렇게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형태로 그 선임이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고도의 신뢰의 핵심적 연결고리라고 생각해요. 아까 변호사한테 거짓말하는 의뢰자 정말 싫다고. 힘들죠. 네, 많이 힘듭니다. 네. 그럼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어떤 그런 의뢰인의 스타일 그런 것도 있을까요?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솔직한 의뢰인을 좋아합니다. 잘못을 했어도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같이 의논해 줄 수 있게끔 해주는 분을 좋아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제가 그 사건을 처리하지만 사실 제가 저지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가족이 끊임없이 에너지를 불어넣어줘야 돼요, 저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에너지를 불어넣죠? 지속적으로 여기까지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이렇게 좀 선처를 좀 받아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좀 같이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뭘 하면 좋겠냐. 변호사님 생각하기에는 어떤 걸 내가 준비를 하면 좋겠냐. 라고 계속 물어봐 주시는 분이 좋고요. 귀찮진 않으시고. 아니, 그런 것 오히려 같다. 그렇게 에너지가 있는 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이 사실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선처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좀 수강 좀 해보세요. 뭐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것도 들어볼까요? 저거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이런 것도 도움 되나요? 혹시 이런 자료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오히려 좋고요. 매번 착실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아, 그거가 궁금하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라고 하시면서 에너지를 자꾸 주시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런 부분을 물어보면 그거 전에 설명했는데 자꾸 물어보셔. 그 제가 완전 오해를 하고 있었네요. 오히려 네. 제가 말을 많이 하면 네. 변호사분도 바쁘신 분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네. 어쩌면 변호사분들이 귀찮아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필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이야기할 수 있게끔 자꾸 상황에 대한 걸 환기시켜주고 이야기해주고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 많이 하는 게 사건을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팀이 돼서 같이 가는 거고요. 방향이나 기회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걸 짜드리고 진행하는 데 있어 기술적인 걸 제공하는 거지 전적으로 저한테 다 의지해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려요. 여러분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생겼을 때 변호사와 함께 뭔가를 협업하실 때는 그냥 돈만 줬다고 오케이 나 it's not my business 이거 아닙니다. 함께하는 팀워크라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예,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그렇게 시간하고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그걸 금전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 물론 좋아요. 네. 네. 아 그럼 좀 부담스러운데 갑자기. 네. 이 보수가 그냥 딱 정해 착수 보수인지 아니면 재판 결과에 따른 성과 보수가 따로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형사 사건은 성과 보수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면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계약상의 권리를 갖고서는 받을 수 있는 거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15년이었나 15년인가 14년인가 15년인가에 대법원 판결로 무효로 판정이 나왔고 이미 이행하셔야 되고 저희가 강제로 받을 방법은 없어요.